양구군, 강원도에 위치한 부유한 지역이지만 동시에 조용한 어둠이 드리워진 곳이 있다. 그곳에는 주거지와 완전히 떨어진 대규모 대지 농장이 자리 잡고 있다. 이 농장에 가기 위해서는 끝없이 펼쳐진 푸른 논밭을 지나 좁고 질퍽한 흙길로 접어들어야 한다. 이 길은 비가 오면 진흙탕이 되고 건조한 날에는 먼지가 뿌옇게 날린다. 농장은 사과 과수원과 작은 강 사이에 잇따로 위치해 있어 세상과 거의 단절된 듯하다. 농장의 주인은 60세가 넘은 김민호라는 남자다. 하지만 지역 사람들은 그를 더 친근하게 민호라고 부른다. 민호의 돼지 농장은 수천 마리의 돼지를 키우는 규모뿐만 아니라 특이한 채long 방식으로도 유명하다. 그는 오직 다른 지역에서 온 남편을 잃고 어려운 처지에 놓인 여성들만을 고용해 밥을 짓거나 축사를 청소하는 등의 육체 노동을 맡긴다. 사람들은 민호가 불쌍한 사람들을 동정하는 마음씨 좋은 사람이라고 말한다. 하지만 동시에 속삭이듯 전해지는 소문도 있다. 이곳에서 일하는 여성들은 몇 달 혹은 1년 정도 일하다가 갑작스럽게 아무 말 없이 사라진다는 것이다. 민호가 불쌍한 여성들에게 새 삶을 찾을 기회를 주는 것일까? 아니면 그 후덕한 예모 뒤에 치명적인 함정이 숨어 있는 것일까? 그곳은 불행한 삶을 살아가는 이들이 생계를 위해 찾지만 다시는 돌아오지 못하는 곳일지도 모른다. 답은 녹슨 철문 뒤 농장의 악취 속에 숨겨져 있다. 그 악취는 어쩌면 또 다른 냄새, 즉 죄악의 냄새를 감추고 있을지도 모른다. 그러나 전라북도의 한 가난한 군에 있는 작은 집에서 이 소문들을 그냥 흘려들을 수 없는 한 사람이 있다. 바로 박영자, 이수진의 어머니이다. 이수진은 민호의 농장에서 일하는 가장 최근의 며느리다. 지난 3개월 동안 박영자는 불안과 초조 속에 살아왔다. 30세인 딸 이수진은 남편이 산업재해로 사망한 후 홀로 두 어린 자녀를 키우기 위해 고군분투했다. 약 1년 전 이수진은 강원도에서 민호가 일자리를 제공하며 숙식과 높은 임금을 준다는 소식을 듣고 두 아이를 늙은 어머니에게 맡기고 그곳으로 떠났다. 그녀의 유일한 소망은 돈을 벌어 어머니가 손자를 돌보는 데 보탬이 되고 아이들에게 더 나은 미래를 주는 것이었다. 처음 몇 달 동안 이수진은 매주 어머니에게 전화했다. 전화 속 딸의 목소리는 언제나 밝았다. 그녀는 시아버지인 민호가 매우 친절하고 자신을 딸처럼 대해준다고 말했다. 남편 김지우는 말이 적지만 착한 사람이라고 했다. 일은 힘들고 냄새가 고약했지만 수입은 안정적이었다. 매달 그녀는 꼬박꼬박 돈을 보내왔다. 하지만 전화는 점점 뜸해졌다. 일주일에 한 번이던 전화가 2주에 한 번, 한 달에 한 번으로 줄더니 지난 3개월 동안은 아무런 소식이 없었다. 박영자가 딸의 번호로 전화하면 긴 신호음만 울릴 뿐 결국 연결되지 않았다. 그녀는 근처에서 일하는 동양 사람들에게 수소문했지만 아무도 이수진의 소식을 알지 못했다. 알 수 없는 두려움이 늙은 어머니를 휘감기 시작했다. 그녀는 딸의 성격을 잘 알았다. 이수진은 책임감이 강하고 아이들을 끔찍이 사랑하는 사람이었다. 어머니와 어린 두 아이를 두고 아무 말 없이 떠날 리 없었다. 밤마다 잠을 이루지 못한 채 딸의 모습이 흐릿한 꿈속에서 어른거렸다. 더 이상 기다릴 수 없었던 박영자는 직접 딸을 찾아 나서기로 결심했다. 그녀는 낡은 옷 몇 벌을 챙기고 두 손자를 이웃의 친절한 사람에게 며칠 맡긴 뒤 이른 아침 전라북도에서 강원도로 가는 첫 번째 버스에 몸을 실었다. 길고 피곤한 여정이었다. 양구군에 도착한 그녀는 길을 물어 다시 오토바이 택시를 타고 민호의 농장으로 이어지는 흙길에 들어섰다. 녹슨 철문 앞에 서서 돼지 우는 소리와 코를 찌르는 악취가 뒤섞인 넓고 고요한 농장을 바라보는 순간 박영자의 마음은 더욱 무거워졌다. 그녀는 한참 동안 문을 두드린 그대야 민호가 집에서 나왔다. 그는 여전히 순박한 농부의 얼굴을 하고 있었다. 저는 이수진의 어머니예요. 박영자가 떨리는 목소리로 말했다. 전라북도에서 딸을 보러 왔습니다. 그 말을 듣자 민호의 표정이 순식간에 변했다. 그는 당황한 듯
약간 난처한 표정을 지었다. 아이고, 어머니께서 멀리서 미리 연락도 없이 오셨네요. 그런데 이수진은 약이 없어. 더 이상 약이 있지 않습니다. 어디로 갔나요? 박영자는 충격에 빠져 물었다. 그 순간 이수진의 남편 김지훈이 집에서 나왔다. 그의 얼굴은 초췌하고 슬픔에 잠겨 있었다. 민호는 한숨을 쉬며 고통스러운 목소리로 말했다. 좋은 이야기가 아니에요, 어머니. 이수진이 밖에 다른 남자를 만났어요. 한 달 전 우리 지훈이가 그 둘을 발견했죠. 크게 다툰 뒤에 이수진은 짐을 싸서 그 남자를 따라 떠났어요. 약이 생활이 견딜 수 없다고 하더군요. 지훈은 고개를 숙인 채 가끔 손으로 눈물을 닦으며 아버지의 말을 묵묵히 확인해 주는 듯했다. 박영자는 기가 멍멍해졌다. 그녀는 믿을 수 없었다. 자신의 딸이 그런 사람일 리 없다고 생각했다. 그녀는 민호의 눈을 똑바로 바라보며 거짓의 흔적을 찾으려 했지만 그의 눈은 차분했고 목소리는 진실에 보랐다. 민호는 심지어 그녀를 집 안으로 초대해 물을 대접하며 건강과 손자들에 대해 물었다. 그들의 지나치게 논리적인 이야기와 친절함은 박영자의 마음을 혼란스럽게 했다. 그녀는 애심이 가득했지만 더 할 말이 없었다. 무거운 마음을 안고 박영자는 터벅터벅 농장을 떠났다. 마음 한편으로는 딸이 잘못을 저질렀을지도 모른다고 생각했지만 다른 한편으로는 어머니의 직감이 끔찍한 일이 일어났음을 속삭였다. 민호의 농장을 떠난 박영자는 곧장 전라북도로 돌아가지 않았다. 그녀의 불안은 이제 확신으로 바뀌었다. 딸에게 분명히 끔찍한 일이 일어났다. 어머니의 직감은 결코 틀리지 않았다. 그녀는 민호와 그의 아들이 한 이야기를 믿을 수 없었다. 박영자는 다시 오토바이 택시를 타고 양구군 경찰서로 향했다. 떨리는 손으로 민원실에 앉아 그녀는 딸 이수진의 실종을 신고하는 신고서를 작성했다. 그녀는 이야기를 전부 털어놓으며 대지 농장 주인 김민호와 그의 아들에 대한 깊은 의심을 밝혔다. 양구군 경찰서는 신고서를 접수하고 절차에 따라 초기 조사를 시작했다. 2명의 수사관이 민호의 농장으로 파견되어 공식적으로 그들과 면담했다. 이번에는 공식적인 자리였다. 하지만 민호와 그의 아들은 놀라울 정도로 침착하고 협조적인 태도를 유지했다. 김민호는 박영자에게 했던 이야기를 한치의 오차도 없이 반복했다. 그는 단 한 번도 당황한 기색 없이 침착했다. 심지어 그는 늙은 어머니의 걱정을 깊이 공감하는 척하며 필요하면 어떤 정보라도 제공하겠다고 약속했다. 정말 힘들어, 경찰관 여러분. 그는 한숨을 내쉬며 말했다. 가정이 파혼했는데 그 애가 밖에서 누군가의 꼬임에 넘어가 이렇게 됐습니다. 우리 지훈이는 몇 달째 정신적으로 무너져 있어. 우리도 그 애와 연락하려 했지만 아무래도 번호를 바꾸고 완전히 연을 끊은 것 같아요. 그의 아들 김지훈은 여전히 배신당한 남편의 역할을 충실히 수행했다. 그는 수사관들에게 부부가 다툰 문자 메시지를 보여주며 아내가 어떻게 짐을 챙겨 떠났는지 이야기했다. 수사관들은 이수진 부부가 살던 작은 방을 조사했다. 방은 비어 있었고 터무니없을 정도로 깨끗하게 정리되어 있었다. 이수진의 개인 물품, 사진 한 장, 심지어 머리카락 한 올조차 남아 있지 않았다. 모든 것이 그들의 집을 떠났다는 이야기를 뒷받침하기 위해 준비된 것처럼 보였다. 초기 수사는 막다른 골목에 다다랐다. 현장도, 목격자도, 살인 사건의 흔적도 없었다. 용의자인 부준어 진술은 완벽하게 일치했고 세부 사항까지 논리적이었다. 사건은 일단 평범한 실종 사건으로 분류되었다. 수사관들도 가정 내 갈등으로 이수진이 다른 남자를 따라 떠났을 가능성을 믿기 시작했다. 이는 그녀 같은 처지의 여성들에게 드물지 않은 시나리오였다. 시간은 그렇게 흘렀고 이수진의 실종 사건 파일은 양구군 경찰서의 미해결 사건 서류함에 먼지를 뒤집어 쓴 채 방치되었다. 하지만 결코 포기하지 않는 한 사람이 있었다. 매달 박영자는 전라북도에서 강원도까지 먼 길을 찾아왔다. 백발이 더 많아진 늙은 어머니는
눈물을 글썽이며 경찰서를 찾아 딸의 소식을 물었다. 그녀의 지칠 줄 모르는 집념과 사건의 이상한 점들은 결국 강원도 경찰청 고위 간부들의 주목을 끌었다. 그들은 며느리가 남자를 따라 떠났다는 이야기에 너무 많은 의문점이 있음을 깨달았다. 강원도 경찰청장은 작은 의혹이라도 놓쳐서는 안 된다고 판단했다. 그들은 형사수사과의 특별수사팀을 구성해 사건을 철저히 재조사하라는 지시를 내렸다. 대지 농장의 철문 뒤에 숨겨진 끔찍한 비밀이 이제 최고의 수사관들과 맞닥뜨리게 되었다. 최만수 대령은 수백 건의 복잡한 사건을 해결한 노련한 형사, 업계의 늙은 야우랐다. 그는 이번 특별수사팀의 책임자로 임명되었다. 그는 우란의 일치를 믿지 않았다. 이수진의 실종 사건에 대한 얇은 파일을 읽자마자 그는 김민호 부자가 꾸며낸 완벽한 양극의 균열이 있음을 직감했다. 자식을 극진히 사랑하는 어머니가 가족에게 한마디 없이 떠날 리 없다. 나약하고 두려워 보이는 아들이 아내의 야도와 도주를 한 번의 다툼 후에 담담히 받아들일 리 없다. 그리고 애 고령주가 한낱 직원의 사생활에 대해 지나치게 공감하고 눈물을 흘리는 걸까? 이런 질문들이 그의 머릿속을 맴돌았다. 형사의 직감은 그에게 답이 이수진이 아니라 김민호의 농장 자체에 있다고 속삭였다. 그는 수사 방향을 완전히 바꾸었다. 단일 실종 사건에 집중하는 대신 그는 부하들에게 지난 5년간 김민호의 농장에서 일했던 모든 여성들의 인사 기록을 샅샅이 조사하라고 지시했다. 치밀하면서도 조롱한 수사가 시작되었다. 최만수 대령이 부하들에게 맡긴 임무는 매우 어려운 것이었다. 김민호는 노동자를 매우 즉흥적으로 고용했으며 계약서나 명확한 서류는 거의 없었다. 과거 직원들에 대한 정보는 낡은 수첩의 이름과 출신지를 대충 적은 조각들 뿐이었다. 형사들은 몇 주에 걸쳐 이 농장에서 일했던 여성 노동자들의 명단을 체계화했다. 그리고 그들은 이 여성들을 찾아 나서는 고된 여정을 시작했다. 특별수사팀은 서부 지방과 북부 산악 지역의 여러 도를 돌아다니며 희미한 흔적을 따라갔다. 그들은 낡은 종이에 적힌 고향 주소를 찾아 가족들을 만났다. 그러자 무시무시한 패턴, 소름 끼치는 반복된 시나리오가 서서히 드러났다. 전라남도의 한 가난한 마을에서 그들은 2020년에 김민호에게 고용된 과부 정미영의 오빠를 만났다. 고단한 얼굴의 오빠는 말했다. 그 애는 거기서 1년 가까이 일했어. 매달 꼬박꼬박 돈을 보냈죠. 주인이 좋고 일이 안정적이라고 했는데 갑자기 연락이 끊겼어. 우리도 찾아갔더니 김민호가 그 애가 부산으로 어떤 남자를 따라 떠났다고 하더군요. 우리도 그 말을 믿었어. 그 애가 새 남편을 만나 의지하며 살길 바랐죠. 그 후로는 소식이 없어. 이 이야기는 김민호가 이수진의 어머니에게 했던 이야기와 기묘할 정도로 닮아 있었다. 경상남도에서 만난 소크 스레일인, 크메르 출신 여성의 이야기도 비슷했다. 스레일인의 어머니는 딸이 농장에서 8개월 일한 후 연락이 끊겼다고 했다. 그녀가 김민호에게 전화하자 그는 스레일인이 남편의 캄보디아 친척 집으로 돌아갔다고 했다. 거기서 누군가 중병에 걸려 돌봐야 한다는 이유였다. 거짓말은 각 사람의 상황에 맞춰 정교하게 설계되었다. 수사팀의 보고서가 하나씩 도착했다. 한 사람은 복권에 당첨돼 떠났다고 했다. 또 한 사람은 해외로 일하러 갔다고 했다. 다른 한 사람은 전 남편과 재결합했다고 했다. 이수진을 포함해 총 7명의 여성. 모두 과부였고 가난한 처지였으며 멀리 떨어진 도에서 왔었다. 그들은 김민호의 농장에서 몇 달에서 1년 정도 일한 뒤 각기 다른 이유로 새 삶을 찾아 떠났다고 하며 흔적도 없이 사라졌다. 그들의 가족은 멀리 떨어져 있었고 선량한 주인의 말을 믿었거나 생활이 너무 고달파 실종 신고를 적극적으로 하지 않았다. 특별수사팀 회의실에서 최만수 대령은 7명의 여성 사진을 화이트보드에 붙였다. 7개의 미소, 7개의 운명은 이제 거대한 물음표로 남았다. 방 안의 공기는 무겁게 가라앉았다. 이건 더 이상 우란이 아닙니다.
최만수 대령이 말했다. 그의 목소리는 분노로 낮게 떨렸다. 7명의 여성이 같은 시나리오로 사라졌습니다. 우리는 연쇄살인마와 마주하고 있습니다. 그의 단어는 벼락 같았다. 사건은 완전히 다른 차원으로 격상되었다. 김민호의 농장은 생계의 장소가 아니었다. 그것은 치명적인 함정, 악마의 소굴이었다. 그리고 어쩌면 그곳은 집단 무덤일지도 몰랐다. 하지만 가장 큰 질문은 여전히 남아 있었다. 모든 수사관들을 괴롭히는 질문이었다. 시체는 어디에 있는가? 시체가 없으면 김민호 같은 교활한 자를 기소하는 것은 거의 불가능했다. 그는 모든 것이 우란의 일치일 뿐이며 자신이 고령한 노동자들의 사생활을 통제할 수 없다고 쉽게 부인할 수 있었다. 특별수사팀은 침묵의 벽, 증인도, 현장도, 피해자도 없는 거의 완벽한 범죄에 직면해 있었다. 여러 여성 노동자들의 연쇄 실종과 재정적 이상 징후에 대한 증거를 손에 쥐고 있었지만 특별수사팀은 시체 또는 직접적인 물리적 증거가 없이는 김민호를 살인 혐의로 기소하는 것이 매우 어렵다는 것을 알았다. 그는 그들의 사생활과는 무관하며 그들이 일을 그만둔 후 어디로 갔는지 모른다고 주장할 수 있었다. 순박하고 선량한 농장 주인의 껍데기는 여전히 너무 단단했다. 최만수 대령은 이 사건을 깨려면 예부에서만 조사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알았다. 그들은 호랑이 굴 속에서 돌파구를 찾아야 했다. 긴장감 넘치는 특별수사팀 회의에서 그는 대담하고 위험한 결정을 내렸다. 모든 팀원들이 숨을 죽이게 만든 결정이었다. 내사 요원을 파견하는 것이었다. 황민지 상이 20대 초반의 젊은 여성 수사관이 이 생사를 건 임무에 선택되었다. 그녀는 예모가 수려하고 체격은 날씬했지만 용감하고 지략이 뛰어나며 연기력이 탁월했다. 그녀를 위해 완벽한 이장이 준비되었다. 황민지는 전주 출신의 과부 강지원이라는 여성으로 이장했다. 남편이 산업재해로 사망한 후 홀로 늙은 어머니와 어린 자녀를 부양하며 극도로 어려운 삶을 살아가는 인물이었다. 그녀는 김민호 농장 주인의 선량함에 대한 소문을 듣고 일자리를 구하러 왔다고 했다. 주민등록증부터 호적등본까지 그녀의 가짜 신분과 삶의 이야기는 한 치의 빈틈도 없이 정교하게 준비되었다. 전주에는 다른 수사관들이 강지원의 어머니와 자녀로 이장에 배치되어 김민호가 누군가를 보내 확인하더라도 정보를 뒷받침할 준비가 되어 있었다. 강지원 역을 맡은 황민지는 소박한 옷차림과 수수한 얼굴, 그리고 굳건함과 깊은 슬픔이 담긴 눈빛으로 김민호의 농장에 찾아갔다. 예상대로 젊고 아름다운 여성이 비참한 처지에 놀았다는 것을 알자 김민호는 큰 관심을 보랐다. 그는 그녀의 가족과 과거에 대해 꼼꼼히 물었다. 준비된 각본에 따라 황민지는 자신의 인생 이야기를 감동적으로 풀어냈고 심지어 눈물을 글썽았다. 그녀의 연약하고 불쌍한 모습과 진실된 이야기는 김민호의 초기 신뢰를 완전히 얻어냈다. 그녀는 일자리를 얻었다. 농장에서 보내는 황민지의 첫 며칠은 지옥 같았다. 고된 노동, 악취나는 환경, 그리고 끊임없는 고독과 불안감이 그녀를 짓눌렀다. 그녀는 남성 노동자들과 분리된 허름한 숙소에서 지냈다. 항상 김민호의 날카로운 시선을 느꼈다. 그는 처음에는 매우 친절했다. 자주 음식과 음료를 가져다주고 그녀의 삶에 대해 묻거나 돈을 더 챙겨주기도 했다. 하지만 그 친절 뒤에는 치명적인 위험이 도사리고 있음을 황민지는 직감했다. 마치 맹수가 먹잇감을 조용히 관찰하며 때를 기다리는 듯했다. 황민지의 임무는 실종된 피해자들과 관련된 물증을 찾는 것이었다. 김민호가 자리를 비우거나 그가 깊이 잠든 밤을 틈타 그녀는 창고, 사료 제조 구락, 그의 본자에까지 농장 곳곳을 몰래 뒤졌다. 심장은 쿵쿵 뛰었고 작은 소리에도 소스라치게 놀랐다. 긴장과 불안 속에서 며칠을 보낸 끝에 그녀는 끔찍한 것을 발견했다. 창고 다락에 버려진 낡고 먼지투성이의 철제 상자 안에서 그녀는 수십 벌의 낡은 여성옷, 해진 가방 몇 개, 그리고 값싼 은반지, 목걸이, 귀걸이 같은 장신구들을 찾았다.
그것들은 마치 기념품이나 전리품처럼 조심스럽게 보관되어 있었다. 황민지는 이 물건들의 사진을 몰래 찍어 특수통신 장비를 통해 특별수사팀에 보냈다. 이 사진들이 실종된 10명 여성들의 가족에게 보라졌을 때 그들은 눈물을 터뜨리며 그것이 자신들의 가족 물건임을 알아보았다. 한 늙은 어머니는 떨리는 손으로 도자기 꽃 모양의 머리핀을 가리키며 말했다. 이건 우리 미영이 제일 좋아하던 핀이에요. 한 오빠는 여동생이 일 시작 전에 선물했던 은반지를 알아보았다. 이것은 부인할 수 없는 첫 번째 물리적 증거였다. 이 증거는 여성들의 실종이 김민호와 직접적으로 연관되어 있음을 확인했다. 그는 단순한 농장 주인이 아니었다. 그는 병적인 수집가였다. 악마의 그물은 이제 서서히 졸아지고 있었다. 피해자들의 유품으로 가득 찬 상자의 발견은 특별수사팀 전체에 엄청난 정신적 동기를 불허했다. 그들은 김민호를 10명 여성의 실종과 직접 연결하는 부인할 수 없는 첫 번째 물리적 증거를 확보했다. 이 물건들의 사진이 피해자 가족들에게 보라졌을 때 희미한 희망의 눈물은 비통한 울음과 극도의 분노로 바뀌었다. 그들은 가족이 해를 입었다는 것을 확신했다. 그동안 농장 안에서 황민지 상인은 점점 더 위험해지는 임무를 계속 수행했다. 상자를 보고한 후 그녀는 최만수 대령으로부터 새로운 지시를 받았다. 절대 경솔하게 행동하지 마라. 안전이 최우선이다. 이제 너의 임무는 의심스러운 장소와 대상의 행동을 관찰하고 기록하는 것이다. 강지원 역을 맡은 황민지는 성실히 일하며 호기심 없는 순한 사람처럼 행동했지만 그녀의 눈은 결코 관찰을 멈추지 않았다. 그녀는 특별수사팀의 가장 의심스러운 장소, 농장 전체에서 가장 불안감을 주는 곳이 사료 제조 구락이라고 보고했다. 그곳은 분리된 넓은 작업장으로 강력한 산업용 분쇄기와 거대한 철제 가마솥이 사료를 끓이는 데 사용되었다. 김민호는 오랜 남성 노동자조차 그 구락에 함부로 들어가는 것을 절대 허락하지 않았다. 그는 항상 직접 사료를 제조했으며 주로 밤에 작업했다. 여러 밤, 황민지는 숙소에서 몇 시간 동안 잉잉거리는 분쇄기 소리를 들었다. 그리고 그곳에서 이상한 구토를 유발하는 매캐한 냄새를 맡았다. 옥수수나 채소로 만든 사료 냄새와는 전혀 달랐다. 그것은 비릿하고 짙은 냄새였다. 그녀는 두려움에 떨며 그곳이 바로 도살장, 불쌍한 여성들이 처리된 장소라는 직감을 했다. 황민지 상의의 상황이 점점 더 위험해지고 초기 증거가 충분히 확보되자 최만수 대령은 행동을 취해야 할 때라고 판단했다. 하지만 그는 합법적이고 철저한 수색 영장을 얻기 위해 부인할 수 없는 과학적 증거가 필요했다. 시체 유기를 가정한 그는 경제수사팀에게 속도를 내도록 지시했다. 그들은 더 이상 은행 계좌만 조사하지 않았다. 이번에는 그들이 농장의 물품 구매 송장을 집중적으로 조사했다. 수사관들은 지난 5년간의 송장을 뒤졌다. 돼지 새끼, 사료, 농업 자재에 이르기까지 수백 개의 송장을 면밀히 검토했다. 그리고 마침내 그들은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했다. 인근 도의 화학물질 공급업체로부터 받은 송장을 확인한 결과 김민호가 수년 동안 꾸준히 다량의 수산화나트륨, 일명 가성소다, 고농도 황산을 구매해왔다는 것이 드러났다. 이 화학물질은 유기물과 뼈를 빠르게 부식시키고 녹일 수 있는 강력한 물질이었다. 김민호가 구매한 양은 일반적인 돼지 농장의 축사 위생에 필요한 양을 훨씬 초과했다. 아무리 큰 농장이라 해도 매년 수백 리터의 상과 수 톤의 가성소다를 필요로 하지 않는다. 확실히 하기 위해 특별수사팀은 화학 전문가와 상의했다. 전문가는 이 두 화학 물질이 생물학적 증거를 완전히 파괴하는데 자주 사용된다고 단언했다. 이들은 인체를 알아볼 수 없는 액체로 바꿀 수 있었다. 가장 끔찍한 가설이 세워졌다. 김민호는 사람을 죽이고 시체를 갈아 돼지 사료로 만들었을 뿐만 아니라 강력한 화학 물질을 사용해 남은 부분을 녹여 흔적조차 남기지 않도록 했다.
피해자들의 유품 보관과 다량의 화학물질 구매라는 증거를 바탕으로 강원도 지방검찰청은 즉시 김민호의 농장 전체에 대한 긴급 수색 영장을 승인했다. 하늘의 그물이 조여지기 시작했다. 악마의 사냥은 이제 끝나야 할 때였다. 양구의 논밭을 뒤덮은 안개가 아직 짙게 깔린 이른 아침, 수백 명의 기동대 및 형사수사대 요원들이 김민호의 대지 농장을 비밀리에 포위했다. 모든 출입로는 차단되었고 하늘의 그물이 펼쳐져 악마를 기다렸다. 용감한 내사 요원 황민지 상인은 전날 밤 안전하게 농장에서 철수했다. 그녀의 임무는 완벽히 완수되었다. 오전 6시 정각 공격 명령이 내려졌다. 수사관들은 여러 방향에서 동시에 돌진해 김민호 밑에서 일하는 노동자들을 무력화했다. 특수부대는 문을 부수고 김민호가 밤에 자주 머물던 사료 제조 구역으로 직행했다. 김민호는 그 안에서 완전히 당황한 상태로 발견되었다. 맹수의 본능이 깨어났다. 그는 뼈를 자르는데 쓰던 식칼을 꺼내 미친 듯이 저항하려 했지만 기회는 없었다. 형사수사대 요원들은 숙련된 기술과 용맹함으로 그를 빠르게 제압해 수갑을 채웠다. 선량한 농장 주인이라는 악마의 가면은 마침내 벗겨졌다. 즉시 철저한 수색이 진행되었다. 본자에서 황민지가 보고했던 피해자 유품이 담긴 상자 외에 또 다른 병적인 수집품이 발견되었다. 침대 밑에 숨겨진 철제 상자에는 수십 개의 여성 속옷이 정성스럽게 보관되어 있었다. 이는 범인의 뒤틀린 심리를 부인할 수 없는 증거였다. 하지만 모두를 경악하게 한 곳, 가장 잔혹한 진실을 드러낸 곳은 사료 제조 작업장이었다. 겉보기에는 평범해 보였다. 대지 사료와 축사의 특유한 악취만 있을 뿐이었다. 하지만 형사기술팀이 루미놀 용액과 자외선 램프를 사용하자 끔찍한 장면이 드러났다. 시멘트 바닥, 벽, 산업용 분쇄기, 그리고 거대한 철제 가마솥 내부가 모두 섬뜩한 청록색으로 빛났다. 가성소다와 산으로 세척했음에도 수많은 혈흔이 유령처럼 나타났다. 이곳은 돼지 사료를 만드는 곳이 아니었다. 인간을 처형하는 도살장이었다. 혈흔 샘플은 즉시 채취되었다. 이후 감정 결과 여러 사람의 DNA가 확인되었지만 화학 물질로 인해 오염되고 분해된 상태라 정확한 신원 확인은 불가능했다. 하지만 피해자들의 시체는 어디에 있는가? 이렇게 많은 혈흔이 있는데 뼈 한 조각도 찾을 수 없는가? 모든 시선은 이제 집 뒤쪽에 있는 거대한 잉어 연못으로 쏠렸다. 그 연못은 어딘가 불길한 기운을 풍겼다. 가장 끔찍한 시나리오를 바탕으로 특별수사팀은 연못을 완전히 비우기로 결정했다. 이 작업은 매우 힘들었다. 강원도 경찰청은 대형 펌프 여러 대와 소방서를 동원해 지원받았다. 이틀 밤낮을 연속으로 물을 퍼낸 끝에 수백 평방미터에 달하는 연못은 마침내 검은 진흙 바닥을 드러냈다. 그리고 그 악취 나는 진흙 속에서 하얀 사람뼈 조각들이 서서히 모습을 드러냈다. 법의학 전문가들은 극도로 힘든 조건에서 작업하며 뼈 조각을 수집했다. 그들은 두개골, 갈비뼈, 팔뼈, 다리뼈 등 최소 11명에 해당하는 뼈들을 찾아냈다. 이 연못은 단순히 물고기를 키우는 곳이 아니었다. 그것은 집단 무덤, 잔혹한 범죄의 잔해를 숨긴 곳이었다. 피해자들의 살은 갈려 돼지 사료가 되었고 남은 뼈는 이곳에 묻혔다. 진실은 마침내 적나라하고 잔혹하게 드러났다. 상상조차 초월하는 끔찍함이었다. 조사실에서 부인할 수 없는 증거들, 피해자 유품이 담긴 상자, 도살장에서 지워지지 않은 혈흔, 그리고 자신의 연못에서 나온 뼈들 앞에 앉은 김민호는 더 이상 부인할 여지가 없음을 알았다. 그는 더 이상 선량한 농장 주인 역할을 연기하지 않았다. 가면은 완전히 벗겨졌다. 그는 두 손이 수갑에 묶인 채 책상에 앉아 무시무시할 정도로 침묵했다. 박태성 대령은 많은 질문을 던질 필요가 없었다. 그는 조용히 피해자들의 유품 사진, 뼈 조각들, 그리고 불쌍한 11명 여성들의 사진을 그의 앞에 펼쳐놓았다. 숨 막히는 침묵이 이어졌다. 마침내 김민호는 고개를 들었다.
그는 박 대령을 보지 않고 사진들을 바라보았다. 비뚤어진 미소가 그의 입가에 살짝 스쳤다. 그리고 그는 말을 시작했다. 그의 목소리는 건조하고 단조로웠다. 후회나 감정은 전혀 없었다. 그의 자백은 뒤틀린 심리와 여성에 대한 병적인 증오로 가득한 끔찍한 이야기였다. 그는 비극이 수년 전 시작되었다고 했다. 그가 극진히 사랑했던 아내가 다른 남자를 따라 떠난 후 그 배신은 그의 마음에 증오의 씨앗을 심었다. 그는 모든 여성을 미워하기 시작했다. 그의 눈에 그들은 모두 돈과 새로운 관계만 쫓는 배신자였다. 그는 복수를 계획했다. 그의 옛 아내와 비슷한 처지의 여성들을 노린 병적인 복수였다. 그는 과부로 어려운 처지에 있는 여성들을 고령 대상으로 선택했다. 그는 그들이 가장 취약하고 조종하기 쉬운 사람들라고 생각했다. 더 중요한 것은 그들이 사라져도 관심을 가지고 찾을 사람이 거의 없다는 점이었다. 그는 지난 몇 년간 저지른 살인 사건들을 세세히 털어놓았다. 그의 수법은 늘 같은 시나리오로 반복되었다. 처음에는 친절하고 관심을 보이며 도움을 주어 그들의 신뢰를 얻었다. 먹잇감이 완전히 신뢰하게 되면 그는 강간을 시도했다. 불쌍한 여성들은 예로운 처지와 낯선 땅에서의 두려움 때문에 처음에는 저항하지 못했다. 하지만 누군가가 떠나려 하거나 경찰에 신고하겠다고 위협하면 그의 내면에 잠든 악마가 깨어났다. 그는 입을 막기 위해 주저없이 살해했다. 그것들은 나를 이용하려고 야기왔어. 김민호는 여전히 단조로운 목소리로 말했다. 그래서 나는 그들에게 배신의 대가를 알려줬지. 그는 피해자들을 살해한 후 시체를 사료 제조 작업장으로 옮겼다고 인정했다. 그곳 자신의 전용 도살장에서 그는 돼지를 도축하던 도구를 사용해 시체를 절단했다. 고기와 내장은 그는 자신의 끔찍한 말에 잠시 멈추며 그 공포를 음미하는 듯했다. 산업용 분쇄기에 채소와 함께 갈아서 큰 가마솥에 넣어 내 수천 마리 돼지들이 먹을 사료로 만들었지. 그는 차갑게 계속했다. 뼈는 깨끗이 삶고 화학 물질로 흔적을 지운 뒤 자루에 담아 잉어 연못에 버렸어. 그는 이것이 완벽한 증거인멸 방법이라고 믿었다. 그가 기생충이라 여긴 자들이 결국 사료가 되었고 누구도 그 흔적을 찾을 수 없을 거라 생각했다. 그가 만든 병적인 순환이었다. 김민호의 섬뜩한 자백은 강원도 및 북부 지역의 범죄 역사상 가장 야만적이고 충격적인 사건을 마무리 지었다. 부인할 수 없는 확실한 증거와 범인의 자백으로 경찰 수사국은 사건 파일을 완성해 강원도 지방검찰청과 법원으로 넘겼다. 이후 재판에서 김민호, 즉 민호는 더 이상 순박한 농부의 모습을 유지하지 못했다. 악마의 본색이 완전히 드러났다. 그는 자신이 저지른 하늘을 찌르는 범죄 앞에서 냉담하고 무감각했다. 강원도 지방법원은 사건을 종합적으로 검토한 후 피고의 행위가 특히 중대하며 잔혹하고 치밀한 방식으로 다수의 사람을 살해한 점, 그화 가능성이 없음을 인정했다. 그는 사회에서 영구히 격리되어야 할 존재였다. 법원은 김민호에게 최고형인 사형을 선고했다. 판결이 선고되고 11명의 억울한 영혼을 위한 정의가 실현되었다. 하지만 이 사건은 결코 잊혀지지 않을 교훈을 남겼다. 그것은 경계심에 대한 교훈이었다. 악은 때로 멀리 있지 않다. 그것은 가장 평범하고 선량해 보이는 껍데기 속에 숨어 있을 수 있다. 친절한 농장 주인, 순박한 농부가 병적인 증오와 비인간적인 행위를 품은 악마일 수 있다. 이 사건은 또한 한국 경찰의 결단력, 지략, 그리고 포기하지 않는 정신을 보여주는 증거였다. 한 어머니의 눈물 어린 신고서에서 시작해 그들은 가장 희미한 단서들을 추적하고 위험에 맞서며 어둠 속의 악마를 끌어내 억울한 이들에게 정의와 사회의 평온을 되찾아 주었다. 만약 당신이 민호의 농장 근처에 사는 주민이었다면 일하고 떠났다는 여성 노동자들에 대한 소문에서 이상한 징후를 눈치챘을까? 이 이야기에서 얻은 가장 큰 경계심의 교훈은 무엇인가? 댓글을 남겨 함께 경험을 공유해보자.
때로는 우리의 작은 관심이 한 사람의 생명을 구할 수 있다.